과연 지금 어떤 거를 사고 앞으로 어떤 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이게 사실 늘 대화 끝에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네. 조금 공유해 주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히타님의 절친분이 나오셨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의 절친을 모셨습니다. 특이하게도 8년은 한국에서 8년은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장인수 씨를 모셨습니다. 예, 저는 장인수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서 작년 2022년 1년 말까지 이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전업 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 정통 자산운용사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 사모펀드를 갖고, 그 후에 홍콩 사모펀드로 옮겨갔고, 재밌는 거는 한국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주식, 홍콩 주식, 리츠, 하이힐드 채권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굉장히 보기 드문 친구고요. 저희가 2008년 정도부터 알고 지낸 인연인데, 제가 동갑 친구 중에서 제가 약간 스승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유일한 동갑 스승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굉장히 친하지만 평소에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같이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강방천 회장님으로 유명한 에세플러스가 첫 직장인가요? 그전에는 그 보험사에서 있었다가 보험사나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네. 별로 안 친한데요. 네네. 하여튼요. 네. 보험사에서 있었다가 강방천 회장님의 에세플러스로 2008년에 조인을 했습니다. 왜 그 중에서 강방천 회장님의 에세플러스로 조인을 하셨죠? 저희 세대의 주식을 시작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다 워렌 버핏 키드거든요. 네네네. 워렌 버핏 책을 보고 투자 방법을 이제 따라하면서 그게 맞고 이제 그런 걸 지향하는 게 저희 세대가 주로 했던 방법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운용사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마침 또 그 강방천 회장님이 쓰신 책을 또 보게 됐어요. 저도 그 책 봤는데. 네, 강방천과 함께하는 가치 투자. 그 책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제일 맞고 내가 지금까지 뭐 워렌 버핏 책에서 봤던 뭐 그런 거가 제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NH 아문디가 아문디, 됐을 거예요. 글로 이직을 했습니다. 왜 이직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좀 항상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좀 호기심이 많은데, 강방천 회장님의 에세플러스는 굉장히 투자 철학이 되게 뚜렷한 네, 뚜렷하더라고요. 하우스였어요. 네. 뭐 그래서 회사도 여의도가 아니라 강남에 있었는데 네. 그 뚜렷한 색깔을 좀 공부를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사사를 받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대다수는 이제 모든 운용사들이 여의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할까? 에세플러스가 특이한 건 알겠고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또 다른 쪽은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 홍콩 간다 이렇게 연락을 줘가지고 네. 홍콩을 갔는데 네. 왜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간 이유는 또 제가 그 당시에 그 한국 주식을 한 이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 네.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또 금융위를 한번 맞은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 주식이 나중에 뭐 안 될 경우, 시장에 계속 막 박스권에 갇혀 있고 과거 일본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난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좀 넓히자, 한국 말고 좀 해외로. 그러다 보니까 좀 해외 계속 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러다 기회가 돼서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주식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성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이제 한국 주식, 한국 비상장 주식 이런 식으로만 하잖아요. 물론 뭐 외국 비상장 투자도 네. 좀 합니다만은,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을 바꾸고 이제 그러다가 또 리츠 뭐 이런 것도 사실 한국에 많이 알려지기 전에도 뭐 리츠 얘기를 처음에 해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처음에, 그러다가 뭐 하이힐드 채권 투자도 하고,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형태가? 리츠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이직을 했는데 동남아를 담당하게 됐어요. 네. 근데 동남아에 해당되는 국가가 뭐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싱가포르이 하나의 또 큰 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또 큰 축이 리츠입니다, 사실. 왜냐면 싱가포르라는 시장은 뭐 성장주가 많이 없고 아무래도 금융 도시다 보니까 네. 리츠가 하나의 축이고, 우리나라보다 리츠 시장을 먼저 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츠 시장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주식으로 범위를 조금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은 홍콩에 가셔서 미국 주식도 하고 홍콩 주식도 하고 중국 주식도 뭐 일부 하셨고 동남아 주식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네. 국가별로 주식 시장의 행태의 차이라든가 네. 뭐 성격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느끼신 게 좀 있나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이제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든지 네네. 국내 주식 게시판을 보면 뭐 외국인이 뭐 판다 뭐 해서 되게
굉장히 그 의미를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과장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단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파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사면 맞는 게 같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진짜 저희 같이 똑같이 주가 빠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아, 진짜 모르면 그래요? 좋아하고 되게 사실 저만 해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나만 해도 되게 경험이 많은 투자자인데도 양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양놈들이 뭐 네. 막 사면은 사고는 막 팔면은 네. 뭐 되게 패닉도 되고 양놈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뭐 약간 이런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적나라한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엄청난 다른 비기, 뭐 비밀의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들이 차이가 나는 건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테믹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종목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좀 더 세련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좀 가령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의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들어가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매매 일정 같은 경우도 좀 막 한 달에 걸쳐서 산다든지 나오는 것도 한 달 동안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찬찬히 천천히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끔 이제 국내 네이버 종목 게시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거 외국인이 개미 털기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홍콩에서 경험한 다른 외국 투자자들 중에서는 개미 털기를 한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아 진짜 일반의 인식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진짜. 예. 저도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많은 네. 시사점이 있네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이제 독립한다. 네. 그래서 왜 독립을 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있던 홍콩 사모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잘린 것도 아니고 네. 심지어 거기 오너분이랑도 친분이 두터우신데 네. 제가 알기로는 왜 갑자기 독립을 결심하신 거예요? 기관 투자자로서 펀드에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고 싶은 주식도 좀 못 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뭐 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내부 규정 때문에 좀 매매를 마음대로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걸 좀 제 돈 가지고 자유롭게 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요. 나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는 안 돼서 네. 본인의 스타일이 딱 픽스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나와서 사실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스타일이 자리를 잡는 데 한 3,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떤 투자 방식을 선호하세요? 저는 신고가 전략을 좀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신고가가 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의 이익도 좋아야 되고 수급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고가가 발생했을 때 일단 모멘텀이 크게 좀 세게 나와서 그때 투자 시간 대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저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도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신고가가 한번 나온 주식이 만약에 시장이 한번 폭락이 오더라도 신고가가 나왔던 그 모멘텀이 실적이든 뉴스든 뭐 여러 가지 수급이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반등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손절매를 하더라도 그때 제가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예, 신고가 전략을 좀 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되게 네.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메신저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과거에는 주식 얘기를 같이 해보면은 워런 버핏 키즈처럼 네. 실적이 어떻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산업이 어떻고 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저랑 되게 스타일이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참 안 바뀌잖아요. 보면 네. 사람이 뭐 네. 운전하는 습관 잘 못 바꾸듯이 투자하는 습관도 되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독립을 딱 하면서 갑자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계기로 갑자기 그게 이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독립을 하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5년 전부터 조금씩 그 스타일 드리프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 보니까 모든 정보가 이제 되게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죠. 불법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되게 시스템하게 딱딱 들어와요. 근데 이제 홍콩에 간 다음에 제가 이직을 한 후에 이제 동남아 주식을 하게 됐는데 동남아 주식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저는 일단 거기서 잘하지도 않았고 그 나라 말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이제 일단은 모든 뉴스가 그 나라의 로컬 언어로 뜰 텐데 그렇죠. 저는 그걸 누군가 거기서 영어로 번역을 해야지만 듣기 때문에 아. 한 발짝 이제 늦게 되죠. 하루 그래서 이틀 늦겠네요. 네. 어떤 때는 한 달 늦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 폭락하고 나서 아 이게 이래서 빠졌구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는 이제
그 제시 리버모라고 그 네. 미국의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어느 뭐의 회상이죠? 어느 주식 투자자의 네, 회사. 회사라는 네, 네. 책을 읽었어요. 사실 저는 그 책을 잘 읽진 않았어요. 유명한 책인 걸 알았죠. 왜냐면 그분이 결국에는 결국엔 이제 자살했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책이 손에 쥐히진 않았는데 또 제가 그 당시 힘들었는지 이거저거 막 섭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런 문구를 보고 나서 아 그래 내가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또 그 나라의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뉴스는 늦을 수 있는데 그 뉴스가 반영이 된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그걸 느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차트를 많이 보게 됐죠. 한국에 있을 때는 100% 펀더멘탈만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 분석 물론 하지만 그걸 하고 나서 차트가 흔히 얘기해서 컨펌이 안 나면 저는 사질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실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건 안 사고 네. 저희가 뭐 히타님이랑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시장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삼성전자 5만 전자 갈 수 있다. 네. 최소한 6만 1,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도 제 주변만 해도 제 지인들만 해도 8만 전자에 물려서 네. 아직까지도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건데 삼성전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야 할 자리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반도체 디램 가격을 일일이 추적하시면서 펀더멘탈 베이스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해외에는 이 매크로 펀드라 그래갖고 그 매크로 관련 지수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큰 펀드들이 많습니다. 네네. 헤지 펀드들이.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들이 하는 플레이북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세를 갔을 경우에는 거의 이머징이 항상 주가가 약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과거에 상황하기가 굉장히 높았던 팩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처럼 이제 달러가 강세로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머징 마켓을 팔거나 그리고 아니면 숏을 치거나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그 인덱스 안에서도 굉장히 큰 주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자금들은 디램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달러 인덱스를 보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업별 업황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지금 외국 헤지펀드에서 일했던 경험을 봤을 때는 이머징 마켓을 그렇게 판다는 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거죠. 뭐 TSMC나 뭐 이런 건 좀 어때요?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익이 피크가 18년에 이미 찍었죠. 근데 TSMC는 지금 21년 이익이 18년 대비 2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영향도 받긴 해서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사실 더 빠졌습니다. 언제부터요? 2021년 1월 대비해서 한 38% 정도?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매크로 펀드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뭐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펀더멘탈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비교를 하죠.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근데 이익이 2018년 대비 2배 가는 TSMC도 주가가 안 되는데 아직 이익이 2018년 대비 고점을 그걸 못 벗긴 네, 삼성전자를 못 굳이 벗겼죠. 사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니까 이게 싸다고 해서 아직은 좀 자금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뭐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인들이 어제 만난 친구들 삼성전자를 사서 물려있고 매달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좀 달러 인덱스가 좀 턴을 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피어라고 할 수 있는 뭐 TSMC 같은 주식들도 같이 강세를 보일 때 그때부터 좀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뭐 속된 주식 격언 중에 뭐 1층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네네. 1층 그런 말이 있다 그쵸. 보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국에는 그래 너 잘났다 뭐 펀드 매니저 다 했고 홍콩에서도 했고 뭐 다 알겠는데 네.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해서 과연 지금 어떤 거를 사고 앞으로 어떤 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이게 사실 늘 대화 끝에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네. 조금 공유해 주시죠. 일단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 주식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하고 의료 미용기기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을 좀 네. 숫자 좋아하고 좋은 있어요. 쪽들. 숫자 좋은 쪽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익률을 지켜낼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 이익률이 올라가는 주식들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1분기 실적들이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매출 당연히 늘고 영업이익도 늘지만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희석시켜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홍콩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홍콩의 상황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좀 불안정성 때문에 그 아시아의 금융 허브의 지위가 조금씩 약간 싱가포르로 넘어가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면 싱가포르의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싱가포르의 리츠들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배당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그런 네. 안정적인 걸 보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요, 저는 리츠를 할 때도 사실 차트를 고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츠도 한번 추세를 타고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하면 배당을 뭐 5% 6% 줘도 사실 주구장창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츠를 셀렉팅 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 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제 마음에는 쏙 드는 네. 선택인데 우리 강방천 회장님께서 혹시 이거 보시면은 네. 제 저거 가치 투자 잘 밝혀놨더니 네. 차티스트 됐다 한탄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키타님도 저번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이상을 보는 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년은 뭐 당연히 못 보죠. 5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 엄청난 뭐 인사이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에 대한 결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서 좀 그렇게 조금씩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고 강방천 회장님처럼 오래 잘 보실 수 있는 분은 그런 투자를 지향하시는 게 맞는 것 좀 같고요. 다른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랑 네. 저희는 또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좀 입장이 다른 것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인 장인수 씨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처음에 친구가 이걸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길래 굉장히 기대 반, 뭐 불안 반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고 보니까 잘하고 있구나 좀 뿌듯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널 이름처럼 이제 익절 손절인데 물론 이 익절과 손절이라는 어떤 그 매매에 대한 규칙이 이렇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렇게 오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기관 생활하고 나와서 이게 왜 좋은지를 설명해주는 채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계속 구독을 하시고 계속 애청하시면 계좌의 수익도 계속 잘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국 들어오시면은 네. 또 뭐 사고 계시는지 한번 약속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